4년 5개월 만에 한일중 정상이 한자리에 모인 어제 북한의 대응이 주목됐는데요. 북한이 어젯밤 늦게 군사정찰 위성을 발사했다가 실패했습니다. 어떤 의미를 담은 발사인지 전문가와 분석해 보겠습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일단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 한일중 정상회의를 의식했다고는 봐야겠죠? 뭐 의식을 전혀 안 했다고 볼 수 없겠습니다만은 발사 자체를 한일중 정상회의에 맞췄다라는 표현은 제가 볼 때 조금 좀 과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제 이거를 이해하려면 전반적인 북한의 이 우주 사업, 우주 계획의 흐름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2021년 8차 당대회에서 김정은이 군사 정찰 위성의 운용을 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이것이 어떤 정책으로 구체화되냐면 2021년부터 시작이 되는 제3차 국가우주개발 5개년 계획으로 구체화가 됩니다. 즉 2021년부터 25년 사이에 우주개발을 어떻게 끌어갈 거냐라는 내용의 아마도 핵심 중에 하나가 이 정찰 위성의 발사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기억하시겠지만 작년에 여러 차례 실패, 두 차례 실패 후에 세 번째 시도에서 만리경 1호를 올리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위성으로. 자, 그다음에 지금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작년 말, 그다음에 올해 초에 김정은이 얘기하기를 3기를 더 추가로 올려서 2024년까지 위성을 돌리는 체계를 완성을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2024년까지 다 올려야 25년의 운용 능력을 확인을 하면서 사업을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타이틀이 지금 이 타임 프레임이 얼마나 타이트한지 지금 보이시죠? 자, 그런데 자, 북한이 위성 발사를 하는 주기를 보겠습니다. 보면은 보통 한 번 발사해서 다음 발사할 때까지 아무리 빨라도 3개월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2024년 내에 지금 이걸 발사를 하려고 한다면은 3개를 하려면은 각 분기마다 한 번씩은 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왜 지연이 됐는지 그건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아무리 늦어도 2, 4분기에 하나는 쏴 올려야 그 다음에 계속 쏴 올려서 일정을 맞출 수가 있다는 거죠. 한일중 정상회의를 의식한 측면도 없지 않겠습니다. 북한이 짜놓은 시간표대로 쐈다 이렇게 보는 측면도 있다는 말씀이신데 근데 이제 낮에 쏘지 않고 한일중 정상회의 끝난 뒤에 한 8시간 뒤에 밤에 기습적으로 발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두고 리창 총리가 출국한 뒤에 쏠려는 어떤 의식은 아니냐 이런 이야기 나오는 거거든요. 뭐 어쨌거나 지금 기한이 걸리는 거고요. 중국 자기들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동맹인 중국의 주요 지도자가 있는 상황에서 약간 위협적으로 느껴지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라는 강박관념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그 부분은 가만히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즉 여러 가지 그 발사 기간 전체를 딱 정하는데 한중일 정상회담을 반드시 이 기간을 노렸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이지만 자, 이 기간에 이미 걸려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을 활용해서 쏘자라는 생각은 분명히 북한 쪽에 있었을 것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실패했습니다. 실패한 뒤에 한 1시간 30분 정도 뒤에 바로 북한이 실패했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실패를 어느 정도 예견은 하고 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이렇게 금방 입장을 발표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우주 발사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어떻습니까? 기습적이긴 하지만 북한이 통보를 하죠. 우리가 언제 발사할 거고 그 기간 동안 파편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쪽 지역은 다니지 말라. 항행 경보 통보를 한단 말이죠. 어제 새벽 3시 하고 나서 한참 지난 저녁 10시 좀 넘어서 이제 발사를 했죠.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일단 통보를 한 다음에 곧바로 쏘는 건 사실 되게 불가능한 얘기고요. 그러니까 다음 달 4일 정도까지 시한을 뒀기 때문에 좀 있지 않겠느냐 했었죠. 근데 이전에도 보면은요, 북한이 이제 발표하는 시한이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딱 그날 시작하는 날 곧바로 발표를 한 거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곧바로 쏘는 거는 이거는 사실은 이 경보의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보통 한 12시간 정도 전 정도에는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북한이 그걸 조금 좀 늦게 발표한 측면도 분명히 있다.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그 리창 총리가 있다라는 점 자체가 그 부분을 아마 감안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발표를 좀 늦게 굉장히 뒤늦게 발표를 했고 그거에 맞춰서
또 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여지도 있겠습니다. 우리 군도 2분 만에 파편 탐지했다고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예. 우리 군의 감시 체계는 제대로 작동을 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시다시피 이미 그 지난주 말 정도에 아마 국방부에서 브리핑을 했을 겁니다. 언제든 발사할 수 있기 때문에 준비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결국 그것은 우리 군이 꾸준히 감시를 해왔다라는 의미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곧바로 발사 직후부터 계속 탐지를 이 항적을 쫓아갈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뭐 갖고 있는 지상의 뭐 슈퍼 그린파인 그 이제 탄도탄 탐지용 레이더, 안 그러면 이지스함 같은 것들이 전부 이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소스에서 확인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것이 파편으로 끝나서 발사가 실패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앞서 위원님 조금 이번 올해 안에 3번을 쏘려면은 분기마다 쏴야 되는데 이번에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늦은 이유는 뭡니까? 결국은요, 이게 북한의 발표에서 좀 단초를 볼 수가 있는데요. 북한은 지금 얘기하기를 이번 발사가 새로운 추진 체계의 신뢰성이 좀 떨어져서 실패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 새로운 추진 체계라는 걸 조금 집중해서 봐야 되는데 이 새로운 추진 체계가 액화산소를 사용했다, 산화제로. 이 부분이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아마 이 의미를 잘 좀 모르실 수가 있을 텐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요. 북한은 여태까지 이제 우리가 뭐 액체 그 연료 엔진을 쓴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군용 액체 연료 엔진과 민간용 우주 발사용 액체 연료 엔진은 다릅니다. 군용은 금방 예를 들어서 발사가 가능한 상태에 둬야 되기 때문에 상온에서도 운용할 수 있는 산화제를 써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 적연질산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독한 화학 물질을 활용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적연질산을 쓰면 보존은 잘 되는데 액체 연료치고 추력이 나오는 것이 조금 좀 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반면에 이 액화산소를 사용하게 되면은요. 그만큼 훨씬 더 효율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액화산소 우리 뭐 우주 발사 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막 옆에 치렁치렁 달아놓고 막 한번 발사하면 막 흰색 연기 나오고 하면서 한마디로 보관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쉽지가 않거든요. 군용으로 쓰기 그래 적절치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동식 발사를 하는 것은 액화산소를 써서 발사하는 게 불가능하고 결국 지상에 고정된 상태에서 발사를 하는 것에 액화산소를 쓰는 그 연료를 그 엔진을 쓰면 되기 때문에 결국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간 보면은 북한이 계속 그 어떻게 보면 군용 액체 연료 엔진을 써온 건데 이번에 지금 북한이 암시하는 것은 자신들이 이렇게 액화산소를 사용하는 이 엔진을 채용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즉 그간 계속 유엔이라든가 국제사회에서 북한 지금 너희들이 하는 것은 ICBM 테스트다. 무슨 우주 발사냐. 이런 비난을 굉장히 하고 있었고요. 북한도 결국 이 부분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이런 그 액화산소를 산화제로 쓰는 엔진을 채용한 것이 아닌가. 근데 또 여기에 한 가지 더 생각되는 것은요. 효율이 더 좋아진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말은 뭐냐면 페이로드, 그러니까 이 안에 실은 위성의 무게라든가 숫자를 늘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접근을 통해서 북한이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기술적인 미흡점도 보완하고 외부의 어떤 비난도 좀 회피하기 위한 어떤 의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근데 또 이번에 주목받는 게 이제 북한이 러시아에 탄약 등을 지원을 하고 러시아 기술을 도입해서 이번에 좀 시험적으로 발사하지 않을까 이런 관측도 나왔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바로 이 그 액화산소를 사용하는 엔진을 썼다라고 하는 거 이거 북한이 한 번에 개발 못합니다. 결국은 이 부분에서 러시아의 지원 받을 가능성 충분히 있고요. 이미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나로호 개발할 때 러시아 도움을 받았고요. 이때 RD-151이라는 엔진을 썼는데 이게 이제 액화산소를 산화제로 사용하는 그런 엔진이었어요. 이미 대한민국이라든가 기타 국가들의 이런 기술 이전을 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북한에게 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지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안에 3번 발사하겠다가 김정은 위원장의 목표라고 말씀하셨는데 추가 발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보십니까? 추가 발사 반드시 할 것이고요. 왜냐하면 어쨌거나 김정은이 얘기한 계획이 있어요. 그걸 지켜야 되는데 발사 가능성은 기존에 이제 지금 바꾼 미사일을 쐈다니까 기존 사양으로 해서 3번을 더 쏘거나 아니면은 한 가지 더 좋은 방법은
러시아가 계속 우주 발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치 우리 정찰 위성을 스페이스X에 발사 의뢰를 하듯 러시아의 자신의 위성을 발사 의뢰를 해서 여러 개를 동시에 올리는 방법도 그게 최후의 수단이지만 그런 수단까지도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북한에게 옵션은 존재한다. 이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